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은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어느새 5월이 후딱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6월 첫 주를 맞게 될 텐데 여러 가지 변화가 있겠죠. 더 빠르게 갈 6월 준비하시고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해야 되는 오늘 그리고 주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5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희 행복한 아침은 건강 리모델링 준비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을 앞두고 있잖아요. 여름을 앞두고 피부 고민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오늘 건강 리모델링을 통해서 피부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제대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행복한 아침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네, 금요일 아침에는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모닝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현정 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모닝픽입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반가운 울음소리입니다. 반가운 울음소리 출생아 관련 소식 네. 같은데요? 이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7.4%나 늘면서 역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건 1981년에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후에 분기 기준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인데요. 월간 출산율 추이도 살펴보면은요. 3월 출생아 수가 2만 1,041명으로 1년 전보다 6.8% 늘었습니다. 3월 기준으로 2015년 이래 10년 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거고요. 증가율도 1993년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네, 출산율이 반등한 이유는 결혼을 했으니까 그런 거죠? 네, 아무래도 그래요. 이 혼인 건수 자체가 큰 폭으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네. 실제로 올해 1분기 혼인 건수가 5만 8천여 건이었는데 이건 1년 전보다 8.4% 증가한 거고요. 6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입니다. 갑자기 왜 이렇게 결혼했나 좀 보니까요. 이에 대해서 통계청 관계자는 1990년 초반생 인구가 이분들이 이제 30 중반 정도 되는데 결혼 정년기에 진입하면서 혼인 건수가 급증하고 코로나 이후에 변화된 결혼 인식 이런 것들과 맞물리면서 출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렇게 혼인율과 출산율이 그래도 어쨌든 간 반등하거나 잠시라도 증가하는 모습은 너무 반가운 일이지만 이런 흐름이 꾸준히 이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여전히 합계 출산율이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 0명대에 머물고 있는 만큼 안정적인 주택 공급이 이루어진다든가 또 청년 일자리 확대하면서 일단 우리가 좀 결혼을 꿈꿀 수 있는 그 일상 이런 것들을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정책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결혼과 출산에 대한 수치가 회복세를 보인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 네. 이게 지속된다는 것, 정부의 관심 지속적으로 가져야 된다는 것, 중요하죠. 자, 다음 픽은요. 네, 두 번째 모닝픽 소셜 믹스 논란 확산입니다. 네, 소셜 믹스 논란 확산 관련해서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일단 소셜 믹스가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소셜 믹스는 아파트 단지 내에 분양주택하고 임대주택을 섞어서 배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과 층의 임대주택을 고르게 섞어서 어느 주택이 임대주택인지 이렇게 쉽게 구분하지 못하게 네. 해두는 장치인 거죠. 서울시는 이 임대주택을 저층 위주로 아무래도 고층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저층 위주로 배치를 하거나 동과 호수 추첨을 할 때 임대주택을 의도적으로 좀 분리해둔다 이런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해 왔는데요. 서울 대치동의 한 재건축 아파트 단지에서 일반 분양과 임대주택의 이 동과 호수 추첨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사실상 이거는 누구든지 좀 구분짓기 쉽게 만들어버린 결국에는 서울시의 이 소셜믹스 규정을 어기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서울시가 어떤 조치를 내놨느냐 20억 원 기부 체납해라 이렇게 결정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들도 들썩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강변 대규모 재건축을 추진하는 단지의 한 조합원은 한강 조망권을
임대주택에 내줄 바에야 벌금 100억 원이라도 낼 각오가 우리는 돼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다른 재건축 단지들 사이에서도 추후에 이 아파트값 상승을 생각하면은 그 중에서도 또 이제 동호수 추첨에 되게 치열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걸 걸고 계시는데 임대주택하고 섞이는 이 벌금을 내겠다라는 그런 요구가 또 쏟아지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내가 수년 또는 수십 년 동안 녹물 나오는 거 감수하고 거기서 몸빵하고 살았는데 그 내 기회를 뺏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네. 소셜 믹스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뭐 어느 쪽이 맞다 뭐 이건데 네. 서울시는 어쨌든 정책으로 이걸 밀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정책이 변화가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단 뭐 저도 지적해 주신 대로 너무 이게 양쪽의 입장이 다 이해가 되다 보니까 이게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일단은 서울시의 정책은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서울시 관계자는요 해당 아파트 단지의 동호수 추첨이 완료된 이후에야 문제를 인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추첨을 이걸 무효로 해버리면은 그 과정에서 어쨌든 간 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어서 일단 그 배당 받은 건 그렇게 두고 부당 이익금을 이제 부과를 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이번 사항은 단발성 대응인 거고 소셜 믹스의 철학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논란이 계속되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7일에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그 공개 추첨 위반 시에는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법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뭐 직접적인 코멘트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모닝픽 간접 흡연율 다시 증가입니다. 네, 3년 연속 줄어들던 간접 흡연율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직장과 공공장소의 실내 공간 등을 중심으로 3년 연속 줄어들었던 간접 흡연 노출률이 다시 늘어났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는데요.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23년 조사에서 19세 이상 성인 중에 일반 담배 비흡연자가 직장 실내 공간에서의 간접 흡연 노출률이 8%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좀 이전에 조사했던 것 중에 직장 실내 공간 간접 흡연 노출률을 보면은요. 2019년에 14%, 2020년에 10%, 21년에 9%, 22년에 6% 이렇게 조금씩 떨어져요. 그러다가 2023년 들어서야 왜인지 8%로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비흡연자의 실내 공공장소 간접 흡연 노출률 이걸 보면은요. 2019년에 서부터 2022년까지 조금씩 또 떨어지다가 이것 또한 2023년에 다시 늘어났습니다. 2023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네. 또 공공장소의 그런 간접 흡연율 같은 경우에 이게 한 10년 전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은 어떻게 좀 까마득하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는데 2014년만 해도 그 간접 흡연율 노출도가 50%에 해당했거든요. 그래서 뭐 그거에 비해서는 요즘에는 또 따가운 눈총도 있고 그런 분위기가 좀 자리 잡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다시 늘어나고 있다 해서 대책이 좀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간접 흡연이 직접 흡연만큼이나 안 좋다는 거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안 좋은 겁니까? 네, 간접 흡연은 이 다른 사람이 뭐 이렇게 지나면서 피우는 연기를 마시는 건데, 뭐 일단 기본적으로 흡연자라고 하면 본인이 안으로 삼키니까 그 연기를 마시는 거지만 간접 흡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흡연자가 속 안에서 내뿜는 연기, 이걸 주류연이라고 하고요. 요걸 하나 마시고 또 담배가 타면서 그 담배 자체에서 나는 연기, 그 부류연을 마시게 되는 건데요. 간접 흡연으로 들어온 담배 연기, 뭐 이거의 유해성이야 워낙에 뭐 많이 나온 거지만 비소, 벤젠 이런 69개 이상의 발암성 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조사됐고요. 국제암연구소 공식 보고서에서도 간접 흡연은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또 질병청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간접 흡연 때문에 매년 4만 6천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해요.
그런데 요즘에 일반 담배뿐만이 아니라 이 전자담배의 간접 흡연도 건강에 악영향을 끼쳐서 안심할 수 없습니다. 니코틴이 들어있지 않은 전자담배라고 해도 폼알데하이드, 아세트알데하이드, 아크릴레인 같은 유해 물질들이 검출돼서 건강에 해로운데요. 2022년에 한 설문조사를 보면은요. 전자담배 사용자 10명 중에 8명은 실내외 금연구역에서 몰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게 전자담배가 확산하면서부터 어디서든지 좀 피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사무실, 차 안, 아니면은 길거리에 이제 이거는 그렇게 역한 냄새가 안 나니까 괜찮아. 좀 요렇게들 하시는 것 같은데요. 내년에는 간접 흡연율이 이게 증가됐다는 게 아니고 제가 다시 왔을 때 내년쯤에는 감소하고 있다. 이런 뉴스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하여간 좀 느슨해지긴 했어요. 이 상암동에도 보면 여기 우리 커피 마시러 가는 쪽에 그 흡연 부스가 이렇게 그렇죠. 있어요. 네네. 두 개인가 네. 있는데 원래 흡연 부스에서 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대에서 피더라고요. 나와서 맞아요. 네. 네. 근데 그걸 단속하거나 이런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뿐이 아니고 곳곳에서 제가 봐요. 네. 그러니까 담배 피시는 분들은 피는 거야 뭐 어떻습니까만은 근데 주변에 폐가 되지 않도록 그 담배 연기 싫어하는 사람 진짜 싫어하거든요. 피가 가지 않도록 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모닝픽 다음 건요. 네, 네 번째 모닝픽 건강보험료 체납됐어요입니다. 네, 건강보험료 체납됐어요. 이거 혹시 뭐 보이스피싱이나 피싱 이메일 관련된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정확히 맞는데요.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이메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소식이에요. 공단에 따르면 최근에 건강보험료 체납 안내라는 제목의 피싱 이메일이 불특정 다수에게 발송됐습니다. 해당 이메일은 발신 주소를 공단 공식 도메인이 아닌 다른 계정으로 발송을 했는데 마치 좀 헷갈리게 공단 로고하고 유사한 디자인을 써요. 그래서 정식 안내문처럼 위장을 해놨고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메일이다 하면 일단은 무심코 열어봅니다. 매달 또 고지서를 메일로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잖아요. 저도 그냥 열어볼 것 같은데 그 메일 클릭하면은요 본문에 납부하기 버튼이 있어가지고 사용자가 이거를 자연스럽게 클릭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심코 눌렀다 하면은 바로 가짜 납부 사이트로 연결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 메일에는 어떤 사람들의 그 심리를 부추기는 추가 체납 시 민원 불이익, 행정 조치가 불가피하다 이런 문구를 써서 좀 불안감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네. 뭘 내야 되는 거 안 내고 이러면 우리는 그런 거 나오면 이거 빨리 내야 되는데 뭐 이렇게 되고 네. 그리고 안 내고 있으면 계속해서 거기서 이자가 붙기 때문에 이런 메일이 오면은 바로 확인하고 네.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일단 이것만 아셔도 좀 많이 걸러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단은요,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한 건은 납부 안내를 이메일로 하지 않습니다. 문자와 우편을 통해서만 전달하기 때문에 이메일로 이런 안내가 왔다면 무조건 의심을 하셔야 돼요. 공단 측은 모르는 메일의 첨부 파일이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말아야 된다고 당부했는데요. 만약 이런 메일을 받으셨다 하는 경우에는요, 반드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서 진위 확인을 꼭 해주셔야 한다고 합니다. 또 내부적으로는 이 피싱 사기 대응 체계를 강화해보고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시에는 즉시 국민에게 안내할 수 있도록 상시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윤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 날씨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영 기상캐스터, 오늘 날씨 키워드는요? 네, 벌써 5월의 마지막 금요일이자 사전투표 마지막 날입니다. 어제 소나기가 내렸던 지역은 밤사이 기온이 내려가면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는데요. 안전운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일시적으로 미세먼지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흐름이 원활해지면서 다시 공기질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는데요. 다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구름이 많아집니다.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에 5에서 10mm 정도의 약한 소나기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한여름 수준으로 지속겠는데요. 서울이 29도를 보이면서 덥겠고요. 그 밖에 대전 27도, 대구 26도를 보이겠습니다.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습니다. 서울은 오늘과 비슷한 정도의 기온으로 낮에는 덥겠고 그 밖에 내륙 지역들의 기온은 더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월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네, 행복한 아침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 45분을 넘어섰습니다. 이번엔 본격적으로 건강 챙기겠습니다. 건강 리모델링 시간입니다. 네, 가장 먼저 든든한 주치의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 장민욱 신경과 전문의, 민혜연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리고 양기영 소화기내과 전문의와 개그우먼 이경 씨도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행복한 아침. 아이고 요즘에는 정말 한낮에는 여름처럼 날이 아주 뜨겁습니다. 네. 맞아요. 피부 관리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곤 하는데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경 씨는? 저는 정말 나이가 들수록 너무 피부가 건조해지고 푸석푸석해지는 거예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할 수 있는 건 그냥 기존에 쓰던 로션을 한 2배 더 짜가지고 얼굴에 바르는 거. 네. 이거 말고는 딱히 실천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맞아요. 아마 희경 씨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오늘 네. 특별히 김민주 피부과 전문의를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 실제로 이맘때 어떤 환자들이 피부과를 많이 찾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자외선이 강해지는 계절이다 보니까 색소가 진해져서 내원하시는 분들이 사실 굉장히 많고요. 이게 여름이 되면 덥잖아요. 피부가 흐물흐물해지고 처지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철 탄력 때문에 내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름철에는 피부 건강 정말 신경 써야 합니다. 네. 자, 제가 지금 준비를 했는데 여름철 4대 피부 고민이라고 꼽아봤거든요. 첫 번째 키워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딱이다. 건조한 피부입니다. 맞아. 근데 저는 이거 잘 모르겠는 게 사실 여름에는 좀 습한 편이잖아요. 비도 자주 오고 촉촉할 것 같은데 건조한 피부라 그래서 좀 놀랐어요. 네, 사실 실제로 겨울보다는 여름에 조금 더 촉촉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런 오해를 많이들 하시는데요. 사실은 여름도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유분이 많다고 해서 수분까지 무조건 많다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여름을 살펴보면 피부가 건조해지는 원인을 크게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요, 바로 땀입니다. 땀? 네. 이게 땀이 밖에 요즘 엄청 덥잖아요. 네. 밖에 그냥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르는데요. 이 땀이 흘리는 과정에서 이 피부의 수분량이 감소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이게 땀이 있다가 증발을 하잖아요. 네. 증발하는 과정에서 또 2차적으로 내 피부에 수분이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땀이 사실 여름에는 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아주 나쁜 역할을 하고 있죠. 두 번째로 여름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드는 건 바로 에어컨 바람인데요. 너무 시원한데. 네, 너무 시원해서 좋죠. 아까 여름은 대기가 오히려 좀 더 습하지 않나요? 라고 하시는데 그 덥고 습한 밖에 잘 안 나가 계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계속 실내로 그런 거 들어오시는데 생각해보니까. 실내는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어놓거든요. 요즘은 대중교통을 이용을 할 때도 에어컨 바람이 굉장히 세잖아요. 이렇게 과도한 냉방으로 인해서 실내외의 온도 차이가 급격하게 생기게 되고 또 실내 공기는 더더욱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피부는 이런 건조한 환경에 오래 노출이 되면서 얼굴이 당기는 느낌이 들고요. 정말 심한 경우에는 하얗게 각질이 올라오기도 하죠. 마지막 3번째는 여름철에 이제 날씨도 좀 더워지니까 수영장 끊으시는 분들도 많고요. 또 네. 해수욕장으로 놀러 가시는 분들도 많죠. 이렇게 물놀이의 계절이기 때문에 안 좋은데요. 물에서 노니까 좀 촉촉해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니에요? 생각하실 텐데 사실 물에서 놀 때는 괜찮은데 네. 나와서가 문제죠. 물놀이 다 끝내고 밖에 나와서 이 수분이 증발하면서 굉장히 피부가 건조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런 물놀이 하실 때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놀이 하고 나오면은 피부가 뭔가 뽀송뽀송해지는 느낌이 들다가 약간 이렇게 묻어지는 느낌이 들잖아요. 네. 그게 그래서 그랬네. 그럼 선생님, 우리가 여름철에 유분은 넘쳐나지만 수분이 부족하다는 거, 건조한 방법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있죠. 자, 우리 몸은 피부에 수분이 부족할 때 굉장히 다양한 그런 신호들을 보내는데요. 자, 먼저 일단 기본적으로 피부에 수분이 굉장히 충분할 때는 피부가 좀 부드럽고 또 굉장히 탄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반대로 피부에 이렇게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은 좀 피부가 약간 거칠게 그렇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리도 나요. 맞아요, 그렇죠, 네. 진짜. 자, 그리고 또
평소와 달리 피부가 좀 칙칙하다던가 아니면 좀 다크서클이 좀 평소보다 좀 더 짙어지는 것 같다. 이런 것도 이제 피부에 수분이 부족할 때 생길 수 있는 그런 현상이고요. 또 이 피부에 수분이 굉장히 부족하게 되면 그게 굉장히 온몸이 좀 가려운 약간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자, 평소에 우리 몸이 보내는 이런 다양한 신호들을 잘 알아채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몸도 당연히 신호를 보내고 있겠지만 객관적인 수치로 검사를 해보는 경우도 있는데요. 궁금하시면 가까운 피부과를 찾아서 그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요즘은 사실 집에서 굉장히 쉽게 내 유수분 그 수치를 검사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로 한번 검사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 들고 와봤거든요. 네, 요게 유수분을 내 피부의 유수분을 측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사용하실 때는 일단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화장 당연히 안 하고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리고 한 1시간 정도는 세안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세안하고 1시간 이내에 바로 하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이게 세안을 하면 그 세안 자체, 그 수돗물에 의해서 유수분 밸런스가 즉각적으로 좀 내 원래 상태랑 다르게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장과 세안은 하지 않은 상태로 하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합니다. 보통은 이거를 3군데 정도 저희가 측정을 하는데요. 이마랑 볼, 턱 이렇게 하는데 제가 아침에 미리 와서 해봤습니다. 희경 씨의 유수분 밸런스를 제가 체크해놨습니다. 메이크업 받고 있는데 갑자기 오시더니 여기를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고 여기 한번 찍고 그냥 가시더라고요. 그게 이기계였어요. 제가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궁금해요. 보여주세요. 네, 자, 이게 볼이죠. 네, 볼 쪽에서 촬영한 건데요. 보기부터 불이 빨갛게 들어왔죠. 수분이 31.1, 오일, 그러니까 그 유분이 46.6 이렇게 나왔고요. 이게 전형적인 수부지라고 표현하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수분은 없는데 지성. 네, 맞아요. 지성인 수부지라고 표현하는 게 딱 요 상황입니다. 수분도는 낮고 유분도는 높고 그런 상황이었고요. 다음으로 이마 보시면은요. 이마는 초록불이죠. 건강합니다. 유수분이 밸런스가 좋아요. 물론 보습을 조금 더 하시면 좋겠지만 30대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턱을 보면은요. 턱은 그래도 수분도가 더 올라갔어요. 36.4까지 올라갔고 오일도 24.3 이렇게 찍혔거든요. 그러니까 희경 씨 경우에는 볼은 이제 수부지, 수분 부족한 지성이라고 네. 표현하는 수부지라고 볼 수 있고 다른 부위는 비교적 건강하게 측정이 됐습니다. 근데 이게 기계마다 조금 다르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수분이 좋으면 40까지도 나오고 오일은 한 30대까지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유분, 수분 밸런스는 잘 맞는데 보습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로션을 바를 때도 여기가 건조한 느낌이 실제로 들어서 여기 위주로 많이 발랐는데 의외로 이마하고 볼은 안전한데 여기가 좀 오늘 빨간불이 켜졌다는 게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같은 사람을 놓고 얼굴을 측정을 했는데도 여기가 다르잖아요. 달라요. 근데 또 사람 각각 개개인마다도 또 피부 타입이 다르다는데 그런 거 어떻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네, 일단 피부 타입이라는 것 자체가 수분과 유분의 밸런스에 따라 결정이 되거든요. 특히나 유분의 양에 따라서 이제 건강한 밸런스가 잘 맞는 피부를 우리가 중성 피부라고 하고요. 또는 지성 피부나 건성 피부, 복합성 피부 이런 식으로 총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내가 피부에 특정한 질환이 있다라고 하면 스스로 판단하는 것보다는 의사를 꼭 찾아가셔서 제대로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고요. 평소에 특별한 피부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집에서도 간단하게 내 피부 상태가 어떤지, 피부 타입이 어떤지 체크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일단 좀 순한 세정제로 얼굴을 깨끗하게 세안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것도 바르지 않고 30분에서 1시간 정도 내 피부를 방치해 두는 거예요. 이때 특별히 뭐 화장품이나 제품을 바르지 않아도 얼굴이 당기거나 불편감이 없이 괜찮다라고 하면 유수분 밸런스가 잘 맞는 중성 피부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막 얼굴이 찢어질 것처럼 당긴다. 이러면 건성 피부일 확률이 높고요. 아이고. 또 전반적으로 거울을 봤을 때 내 얼굴이 너무 번들번들거린다. 그러면 지성 피부겠죠. 근데 전반적으로 당기는 느낌이 나지만 T존, 우리의 이마나 코, 턱 있는 부분은 좀 번들번들거린다. 그러면 복합성 피부에 해당합니다. 복합성.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특히 여름에 뭐 날씨와 환경의 영향으로 내가 어떤 피부 타입이든 더 건조할 수 있고 수분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부분일 텐데요. 선생님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여름에 내가 유독 피부가 건조하다. 저요? 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제가
세안 팁 하나 드릴게요. 이게 여름이 되면은 내가 건조하고 안 건조하고 지성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뭔가 굉장히 얼굴에 기름이 낀 것만 같고 뭔가 빡빡 씻어내야만 할 것 같아서 정말 과하게 세안을 빡빡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그냥 계세요. 뽀득뽀득할 때까지. 맞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떼수건 이런 거 이용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네. 그래야지 이제 여름에 이런 노폐물이 나간다고 맞아. 생각을 하시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게 과도한 자극을 주면 나한테 꼭 필요한 기름까지 씻겨 나가고요. 그것 때문에 유수분 밸런스는 더 깨지고 피부 장벽이 약해지기 때문에 절대 피부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빡빡 문지르지 마시고 그냥 폼 클렌징 같은 걸로 그냥 가볍게 문질러서 세안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세안은 이제 보습 관리의 시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우리가 마무리도 잘해줘야겠죠. 세안만 잘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는 뭐 미스트나 아니면 에센스, 토너와 같은 가벼운 제형으로 수분을 좀 공급해 주시고요. 자, 잘 공급된 수분을 지키기 위해서는 마지막에 닫아줄 수 있는 보습제가 중요하거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습제를 사용을 하실 때에는 제형이 굉장히 다양해요. 어떤 특정 제형만 선호하기보다는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내가 좀 지성 피부다. 그러면 젤이나 로션 같은 가벼운 타입이 잘 맞으실 거고요. 건성 피부이다. 그러면 조금 더 오일, 유분의 함량이 많은 크림 타입 같은 것들을 피부 타입에 맞게 선택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습제도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이 여름철에는 어떤 보습제를 선택해야 됩니까? 네, 사실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글리세린, 뭐 이런 히알루론산 엄청 네, 유명한 보습 알죠. 성분들이잖아요. 그런 성분을 확인하시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게 계절에 따라서 제형의 차이도 조금 있을 수 있거든요. 겨울에는 많이 건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소위 꾸덕한 제형이라고 표현하죠. 좀 질감이 있는 꾸덕꾸덕한 좀 리치한 제형의 크림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요. 여름에는 그 제형 자체로 피부에 피부 밀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가벼운 로션이나 에센스, 앰플 이런 것들로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반대로 피부 타입이 지성인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사실 얼굴에 뭘 바르면 더 번들거리고 막 뭐가 날 것 같아 좀 두렵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떤 걸 발라야 할까요? 맞아요. 사실 지성이신 분들이 내가 피부가 충분히 번들번들거리니까 나는 화장품 필요 없겠지 하고 따로 보습제를 안 바르는 분들도 많으십니다. 네. 근데 사실 지성 피부라고 하는 게 아까도 설명드린 것처럼 오일의 함량이 많은 거지 그렇다고 그 안에 수분의 함량까지 많은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수부지라고 표현해 주셨는데 수분이 부족한 형태의 지성분들도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내가 지성 피부라고 무조건 화장품이나 이런 제품들을 지향할 것이 아니라 내 피부 타입에 맞는 것들을 선택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아무래도 많은 지성 피부분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나이가 좀 들면서 30, 40대가 되면 속당김이 심하다라고 표현하시거든요. 이럴 때는 아무래도 적절하게 좀 피부 전반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조금 더 가벼운 제형의 수분 크림을 꼼꼼히 발라주시면 안에 있는 수분도 지키면서 수분이 충분하면 기름이 상대적으로 좀 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번들거림도 예방할 수 있겠죠. 아니 그게 다 저는 번들번들이고 또 이렇게 했을 때 좀 이렇게 찍찍하게 이렇게 끈적하게 묻어나오는 감정이 싫어서 그걸 잘 안 했었는데 그 감정을 좀 즐겨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우리 김민주 선생님한테 질문이 있는데 네네. 우리 선생님도 피부가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맞아요. 네, 우리 선생님은 세안 직후에 어떤 화장품을 바르시는지 그리고 또 순서가 있다면 어떤 순서를 지키시는지 너무 궁금해요. 들으시면 진짜 깜짝 놀라실 텐데 저는 정말 몇 개 안 바르거든요. 특히 여름에는 일단 세안이 끝나면요. 토너로 화장솜에 적셔서 피부 결 정돈을 한번 하고요. 정말 묽은 제제라고 하죠. 앰플이나 에센스 하나를 양을 충분히 해서 얼굴에 전체적으로 목까지 발라줍니다. 목까지요? 네. 까지. 근데 그게 끝이에요. 끝이에요? 그게 다예요? 너무 그리고 간단한데? 선크림으로 넘어가죠. 이게 여름철에 너무한데? 유난히 피부가 건조해지시는 분들이 많은데 물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화장품을 이용해서 유수분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물을 많이 마셔야 된다는 거죠. 물? 네, 수분 보충을 충분히 해줘야 되는데 날이 많이 더워지면 체온 상승을 막기 위해서 피부 바깥쪽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이제 확장을 하면서 수분과 전해질 배출도 함께 이루어지죠. 물론 노폐물도 나가지만 이때 수분이 굉장히 많이 소실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이제 심장에도 부담이 많이 되고요. 또 이 상당히 탈수가 진행됐을 때는 뇌혈류도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뇌 건강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뇌에 심각한 피로감까지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물 얼마나 드시는지 좀 궁금한데 희경 씨나 우리 두 분 MC님들 얼마나 드세요? 저는 쪄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만 많이 마시고요. 실제로 그 생수를 마시는 거는 500ml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물만 따져보면 요걸로 한 3개? 3개. 저는 많이 2개. 드시는 거 아니에요? 네. 하도 걸어 다니니까 마시긴 마셔야 돼. 아, 맞다고. 네. 산책 좋아하시지. 그 정도, 저는 한 2개 정도? 그리고 저는 탄산음료를 좀. 나보다 더 심하네. 그건 안 되죠. 이거는 빼고 요건 거 빼고, 같아. 빼고. 요거 하나, 2개 정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빼야 돼. 네. 빼야죠. 네. 어. 네, 그럼요. 어때요, 선생님? 괜찮아요? 아, 조금 부족한데요. 네. 그 정도 탄산음료까지 취할 줄은 몰랐습니다. 절망하는 표정을 봤어요.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를 마셔야 되는 거예요? 예, 선생님? 중요하죠. 자, 기본적으로 이 계절과 관계없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는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은 사실 1.5에서 한 2리터 정도 됩니다. 그렇지만 뭐 각 개인마다 뭐 활동량, 체중, 그리고 날씨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수분 섭취량이 좀 달라지는데요. 자, 보통 자신의 몸무게의 0.03을 곱해서 나온 수치가 이제 하루에 필요하는 물 섭취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몸무게가 60kg이다. 그러면 거기에 0.03을 곱해서 나온 1.8리터가 이제 하루에 섭취하면 좋을 그런 수분량이 되겠죠. 저 그럼 여기서 또 궁금한 게 특히 여름철엔 너무 덥기도 하고 땀을 많이 흘리잖아요. 근데 다이어트 때문에 운동한다고도 땀을 또 많이 흘리거든요. 그럼 평소보다 땀을 많이 흘리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이 하루 섭취 권장량 1.8리터보다 더 마셔야 되는 건지 궁금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철에는 대부분 약간 개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좀 땀을 진짜 많이 흘리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제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이 하루 물 섭취 권장량을 이제 기본으로 하시기는 하되 자기 하루하루에 이 달라지는 활동량이나 땀을 흘리는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수분을 좀 추가로 이제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물이라는 게 목마르니까 여름에 또 벌컥벌컥 많이 마시기 네. 좋은데 그러지 말고 조금씩 자주 드셔서 이 갈증을 예방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아주 팁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잘 생각해 보시면 또 맹물도 잘 못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 맛이 맞아요. 없어요. 맛이 없어요. 약간 그런 비린내 느껴지시는 분들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너무 또 이렇게 물을 많이 드시는 게 좀 힘드시면은 물을 조금 덜 드시는 대신에 또 약간 좀 수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그런 음식들이 있죠. 뭐 오이나 뭐 토마토나 이렇게 수분 많은 이런 음식으로 좀 그것을 대충 보충해 주시는 것도 보충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게 훨씬 낫다. 어때요? 오이도 안 좋아하고 토마토도 안 좋아하는데. 큰일 났네. 큰일 났네. 탄산음료도 안 되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도 안 되고 물.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름철 4대 피부 고민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넓어진 모공. 모공 얘기 왜 안 나오나 했습니다. 사실 여름이 되면 모공이 더 넓어져서요. 뭐 피부 이렇게 결 정리할 때 토너 이렇게 할 때 모공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저는. 근데 진짜 많이 고민하실 거예요, 모공. 맞아요. 실제로 이제 여름이 워낙 덥고 습하다 보니까 사계절 중에서도 가장 모공이 넓어지고 두드러지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지 분비가 왕성해지잖아요. 피지는 모공을 통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공에서 자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이 많아진 피지가 모공을 막거나 하면 그냥 넓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트러블도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실제로 우리의 피부 온도는 심부 온도, 정상 체온보다 한 5, 6도 정도 낮은 31도가 정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밖에서 야외 활동 조금만 해도 금방 40도를 훌쩍 넘기게 피부가 네. 굉장히 많이 그쵸. 뜨거워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 피부는 이 열을 빨리 발산해야 되니까 피부 안에 있는 모세혈관들이 막 확장하게 됩니다. 일단 육안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렇게 붉어지는 거죠. 근데 그냥 붉어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열이 계속 나가니까 더 건조해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열감도 더 많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실제로 우리 피부는요. 피부 온도가 1도 정도만 올라도 피지 분비량이 10% 늘어난다고 알려져 있어요. 아니 저는 정말 많은 어머님들이 공감하실 것 같은 게 여름만 되면 특히나 더 여기 양쪽 볼이 사춘기 소녀처럼 빨개져요. 더워도 빨개지고 어떤 장소에 따라서 뭐 감정에 따라서 빨개지기도 하는데 그런 분들이 대부분 특히 모공이 너무 넓어진 것 같다고 고민들 많이 하시거든요.
실제로 이제 열에 의해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혈관이 확장되면서 열이 계속 전달되니까 모공이 넓어지기도 하고요. 열이 오르니까 피지 분비가 많아지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속 피지 얘기를 하니까 피지가 되게 피부에 안 좋은 것 같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 원래 피지의 역할은 피부에 얇게 이렇게 보습막 같이 형성을 해서 피부를 지켜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외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피부를 지키고 안에 있는 수분을 또 가둬주는 좋은 역할도 하는 피부의 보호막입니다. 근데 늘 그렇듯 문제가 될 때는 넘쳐날 때예요. 적당량만 있을 땐 괜찮은데 이게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공을 계속 자극하게 되고 또 모공 속에 쌓이게 되면 거기서 염증 반응을 일으키기도 쉽죠. 그럼 여드름이나 뾰루지 같은 이제 맞아요. 예, 염증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사실 여드름을 다들 젊음의 상징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요. 네. 많은 5, 60대 분들도 지성 피부이신 분들은 그 나이에도 계속해서 내가 얼굴에 여드름이 난다, 트러블이 난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드름이나 트러블은 젊음의 상징이 아니라 이제 왕성한 피지 분비의 상징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슬픈 상징이네요. 날씨에 따라서 이렇게 모공의 변화도 많지만 사실 스트레스 때문에 또 피지샘이 많이 발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게 되면 자율신경계의 이 균형감이 깨지게 되는데 자율신경계는 교감과 부교감 신경으로 나누어지는데요. 스트레스에 의해서 교감 신경계가 이제 왕성하게 활동성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는 우리 몸을 전투태세로 만들려고 하는 우리 본능이 있거든요. 네. 이제 심장 박동도 빨라지고 혈압도 많이 상승하면서 이 외부로부터의 침입이나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자세를 만드는데 피부도 마찬가지로 그런 공격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하기 위해서 피지를 굉장히 강하게 분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피지샘이 발달하게 되고 피지도 훨씬 더 많이 분비가 되고요. 그거에 따라서 또 모공도 그만큼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어떤 걸로들 많이 푸시나요? 먹어야죠. 먹는 걸로. 먹는 거로, 매운 맞아요. 거. 각자의 방법도 있겠지만 먹는 거로 저도 먹어야죠. 그런데 예, 먹는 거로 많이 풀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해서 먹는 음식들이 이 모공을 좀 키울 수도 있는데요. 예. 자, 우리가 뭐 스트레스 받을 때 먹는 또 달달한 음식들이 있잖아요. 뭐 이렇게 케이크나 초콜릿 같은 이런 네. 고당도 식품이라든지 또 우리가 또 치킨, 피자, 삼겹살. 삼겹살, 또 이게 우리가 또 스트레스 받을 때 많이 먹는 또 이런 아주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을 또 섭취하게 되면 피지 분비가 과도해지면서 이 모공이 더 넓어질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불규칙한 식사 하시게 되면요, 우리 몸에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그런 영양소들이 결핍이 되면서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떨어진 탄력성 때문에 이 모공이 좀 넓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요즘에 모공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다. 모공 너무 넓어진 것 같다라고 하면 물론 이제 더운 날씨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평소에 내가 먹고 있는 좀 식습관, 음식들 이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한 번 커진 모공은요 좁아지지를 않아요. 그리고 맞아요. 화장으로 가려지지 않아서 맨날 저도 뭐 인터넷 쇼핑하면서 뭐 모공 가릴 수 있는 뭐 파운데이션 프라이머 브러쉬 뭐 이런 거. 뭐 엄청 사거든요. 근데 선생님 이거 그냥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있나요? 제가 이 질문을요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그만큼 저희가 절박해요. 저희 환자분들한테 받는데요. 정말 너무 죄송하게도 없어요. 완전 되돌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늘어난 모공은요. 그러니까 뭐 시술이나 뭐 치료나 노력을 통해서 조금은 좋아질 수 있지만 그거를 정말 근본적으로 완전히 되돌리는 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한테 중요한 게 뭐겠어요? 관리하고 예방하는 거겠죠. 네. 이게 관리와 예방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일단 지성 피부의 경우를 보면 여름이 정말 힘드실 거예요. 이게 피지량이 많아지면서 모공이 정말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의사들이 오렌지 껍질, 귤 껍질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맞아. 알아요. 그렇게 돼요. 그런 분들은 일단 세안 꼼꼼하게 하지만 빡빡은 하지 마시고 폼 클렌징으로 가볍게 세안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시중에 이 화장품 가게 같은 데 보시면 아하라든지 바하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는 패드 같은 게 있어요. 크림도 있고. 그게 각질 제거를 해주고 각질 주기를 건강하게 세포 주기를 건강하게 하면서 이 모공에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사용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팩 요즘 워낙 잘 나오잖아요. 네. 저렴하고 그거를 한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같이 사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부가 지성인 사람들 아까 얘기하셨는데 피부가 지성인 사람들은 세수하고 나면 또 피부에 또 기름이 금방 맞아요. 낀다고 그래서 근데 아까 얘기 들어보니까 세수하면 또 금방 또 마른다 이랬어요. 그 지성인 사람들은 여름에 세수를 한 서너 번 해주면 그게 이제 밸런스가 맞아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지성이 아닌 경우에 저희가 아침과 저녁 하루 두 번이면 충분히
충분하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성 피부도 마찬가지이긴 하지만 정말 내가 그 기름 때문에 찝찝하고 불편하시다면 하루 3번까지 가볍게 세안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내 피부에 건강한 유분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안을 너무 자주 하시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피부에 수분이 부족한 건성 피부라면 모공 관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성 피부가 이제 모공이 보통 문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나는 건성이니까 모공 괜찮겠네라고 안심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제로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요, 피부가 좀 얇거나 이렇게 조직 자체가 루즈한 경우들이 많고 또 건조한 피부는 세로 모공으로 좀 많이 보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건성이신 분들의 모공 관리는 의외로 수분 관리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앞서서도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세안을 하신 후에 즉각적으로 수분 보충을 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우리 민주 선생님의 방법을 따라서 가벼운 제형의 앰플이나 에센스 같은 걸로 수분을 좀 보충을 해주시고요. 아하. 그리고 건성 피부이신 분들은 아무래도 이것만으로 좀 부족하실 수도 있어서 히알루론산이나 판테놀과 같은 이제 좀 보습 성분들이 함유가 된 마지막 보습제로 이렇게 마무리를 잘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까 마스크팩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건성인 분들도 수분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기능성보다는 보습에 집중을 둔 마스크팩을 한 일주일에 1~2번 정도 해주시면 역시나 즉각적으로 수분을 공급해 줄 수 있으니까 모공 관리에까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사실 복합성 피부인 분들이 사실 관리하기 제일 힘드실 거예요. 네. 복합성 피부라 하면 T존은 번들번들하고 U존은 건조하고 그런 분들이거든요. 번거로우시겠지만 각각의 제품을 따로 사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네. 피부과 선생님들은 그럼 모공 관리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일단 시술을 많이 받고요. 그래, 시술은 빠질 건 없어. 이렇게 솔직하시다고요? 직접적이잖아. 모공 관리도 시설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아하, 바하 성분 저 굉장히 잘 챙겨 바르거든요.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하바하. 아하바하 메모, 네. 판테놀 히알루론산 메모 좋습니다. 자, 이어서 여름철 4대 피부 고민, 3번째 고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째는요. 기미와 잡티입니다. 나올 게 근데 나왔네. 선생님, 기미와 잡티는 일단 왜 생기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해요. 모든 색소의 기본은요, 1번은 자외선입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더 심해진다고 느끼시는 거고, 이게 일단 기미와 잡티는 기전이 조금 다르기는 한데요. 기미라는 건 내 피부 속에 멜라닌 색소가 계속 만들어져서 어두워 보이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주로는 광대 쪽에 정말 잘 보이는 곳에 생깁니다, 문제는. 그리고 경계가 불분명한 갈색이나 회갈색, 이런 회색, 이런 색소가 생기기 때문에 약간 지저분해 보여요. 그리고 지저분해 보이고, 이게 기미는 자외선뿐만이 아니라 문제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임신을 하거나 그 피임약을 먹는 중에는 아무런 이유 없이 기미가 심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일시적인 색소 침착이 아니라 정말 색소성 질환이기 때문에 솔직히 치료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제 반면에 잡티는 조금 더 넓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후천적으로 발생하는 거의 대부분의 색소 질환이 잡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많이 알고 계시는 주근깨나 검버섯, 또 햇볕에 의해서 생기는 색소 침착, 우리가 선스팟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이 모두 잡티에 해당하는데 아무래도 기미에 비해서는 경계가 굉장히 명확한 편이고 사이즈도 조금 더 작은 편입니다. 일반적으로는 피부가 자외선에 지속적으로 노출이 된다거나 피부의 재생력이 너무 떨어졌을 때, 어떤 피부에 데미지를 입었을 때 상대적인 반응으로 생기기도 하거든요. 아까 기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표피에만 국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서 깊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표피부터 진피까지 다양하게 걸쳐서 있을 수 있는데요. 잡티는 비교적 표피 쪽에 많이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물론 오래된 잡티는 조금 더 깊을 수도 있지만요. 그래서 기미랑 비교를 하면 그래도 치료가 조금은 더 수월한 편이죠. 저 안 그래도 요즘에 거울 보고 스트레스 진짜 많이 받는 게요. 기미 잡티가 이제 눈에 띄게 많이 늘었는데 특히 이쪽에 검버섯인가 싶을 정도로 뭔가 기미가 되게 크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 어떡하나, 나 이제 시작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많이 놀래고 있어요. 네, 아니 사실 잡티랑 기미만큼 안색을 좀 나빠 보이게 하는 건 없죠. 네. 그래서 희경 씨에게 만약 기미와 잡티가 많이 생긴다면 어떻게 될지 저희가 한번 준비해봤거든요. 네. 보시죠. 잠깐만요. 이거 상의되지 않은 사진인데. 신박해 보인다. 확실히 보기에도 다르죠.
아니 지금 딱 봐도 제가 그 개그 콘서트 하면서 할머니 분장할 때 그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게 기미잡티가 있는 것만으로도 한 2, 30년을 훅 늙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기미잡티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 선생님 저 기미잡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안 생기게 하려면 평소에. 네. 사실 기미만 놓고 보면요. 유전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무시하고 절대 안 생기게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솔직히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제일 중요한 원인이 자외선이었으니 자외선을 차단하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일 거고요. 아까 모공해소와 마찬가지로 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들이 좀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뭐 글라이콜릭 애시드라든지 트라넥삼산 이런 성분이 들어간 제품을 좀 사용하시면 집에서 케어하는 데도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하. 기미잡티는 이게 한 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진다던데 맞습니까? 네, 안타깝게도 잘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떡해. 특히 기미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색소 질환과는 조금 분리해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기미는 정말 집에서만의 노력으로는 없애는 게 쉽지는 않고요. 하지만 일반 잡티 같은 경우는 가능성이 조금 있긴 합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된 잡티는 주로 표피층에만 국한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민주쌤 얘기해 주신 것처럼 자외선 차단제 잘 바르시고 미백 기능성 화장품을 꾸준히 사용을 해주시면 아무래도 세포의 재생 주기에 따라서 표피가 이렇게 탈락하잖아요. 그때 표피에 국한되어 있는 색소가 같이 좀 사라지면서 약간 옅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이제 아주 극한 일부분에 해당을 하는 경우이고 대부분의 일반적인 색소 침착이나 기미 또 여드름 자국이나 검버섯 같은 것들은 일반적인 관리는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병원에 방문하셔서 레이저 치료와 같은 조금 더 직접적인 시술들이 필요하죠. 네. 우리가 계속 기미잡티 이렇게 붙여서 부르다 보니까 같은 건가 하실 텐데 엄연히 생기는 이유도 다르고 다르잖아요. 치료법에도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사실 기미는요. 웃으려고 하는 얘기지만 남편이 피부과 의사여도 못 고치는 게 기미라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왠지 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불평한 것 같아서. 네, 그만큼 비용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아도 치료가 어렵다는 얘기인데요. 할 수 있는 방법은 당연히 있습니다. 뭐 더 진해지지 않고 조금이라도 연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는 아까 레이저 치료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게 레이저 토닝이라고 부르는 시술인데요. 이게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고 색소를 잘게 쪼개서 자연스럽게 외출시키는 어떻게 보면 아주 낮은 에너지를 사용하는 시술이기 때문에 이 자체로 뭐 특별히 부작용이 생기지 않고요. 대신 저희가 상담을 할 때 최소 10번, 20번 이상 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20번 한다고 100% 빠지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말 장기 플랜으로 가셔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미백 성분들을 저희가 피부과 레이저 톤이 끝나고 이제 후처치, 후관리로 들어가거든요. 그런 식으로 정말 시간을 길게 보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오히려 잡티라고 부르는 예를 들면 흑자, 검버섯 이런 것, 주근깨 이런 것들은 아까 민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간단할 수 있습니다. 뭐 엔디아그 레이저나 CO2 레이저, IPL 이런 것들로 좀 비교적 빨리 연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의 방향은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미와 잡티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자, 여름철 4대 피부 고민 마지막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깊어진 주름입니다. 근데 여름에 주름이 더 생기는 거예요, 선생님? 그럴 수가 있어요? 네, 여름 하면 빼놓지 않는 게 자외선이잖아요. 네. 유독 자외선이 센데 자외선에 과다하게 노출이 되면 우리의 피부는 광노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광노화 말 그대로예요. 빛, 광에 의해서 생기는 노화이거든요. 자외선에 오래 노출이 되면 자외선은 우리 피부에 미세한 염증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 콜라겐이나 엘라스틴과 같은 이제 탄력과 관련돼 있는 성분들이 파괴가 되기도 쉽고요. 또 탄력만 감소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색소성 질환도 생기고 주름도 깊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현상들이 순차적으로 나타나게 되겠죠. 처음에 자외선에 노출이 되면 우리가 그동안 얘기했던 것과 같은 건조함부터 시작해서 모공 늘어지고 색소 모든 게 다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도달하게 되는 게 콜라겐을 잃어버리면서 깊은 주름이 생기게 되는 거죠. 끝판왕이네요. 네. 그래서 제가 이 자외선이 피부에 정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한 장 준비했거든요. 자,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미국에서 28년 동안 배달 트럭 운전을 했던 69세 성인의 사진이에요. 미국에서 트럭 운전을 하면 진짜 하루에 12시간 이상 계속해서 운전을 하잖아요. 네. 창문 쪽에 있었던 왼쪽 부분에만 광노화가 진행된 거 보이시나요? 어머, 지금 한눈에 봐도 자외선을 좀 많이 쬐 피부가 훨씬 더 주름도 많이 생기고 나이도 훨씬 들어
들어 보여요. 그렇죠. 양쪽이 다른 사람의 얼굴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 주름이라는 건 노화에 의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지만 내가 요만큼만 늙을 수 있는 게 햇빛 때문에 이만큼 더 늙어진다? 이건 조금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래도 자외선을 좀 잘 관리해서 주름 관리를 해주는 게 중요한 게요. 이렇게 주름 라인을 얻게 되면 일반적으로 뭐 목주름은 물론이고요. 팔자주름이나 이마주름 같은 주름들이 전반적으로 얼굴의 윤곽이 좀 무너지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약간 조금 심한 말로 흘러내리는 것 같다라고 표현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평소 내 나이보다 훨씬 더 늙어 보이는 인상을 주고 또 피곤한 인상까지 주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특히나 광노화 신경 쓰시는 게 좋겠죠. 네. 아니 겨울은 목티로 목주름 가릴 수나 있지 여름은 옷도 얇아지고 대부분 여기가 좀 시원하게 드러나는 의상들이 많잖아요. 아 이건 정말 방법이 없나 싶은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얼굴 주름은 펴도 목주름은 못 편다. 그래서 나이를 보려면 여기를 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왜 나이가 들수록 목주름이 좀 심하게 생기는 건가요? 사실 해부학적으로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 피부가 일단 얇고 피하 지방도 적고 피지샘도 적고 하기 때문에 해부학적으로 목주름이 더 잘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도 하고요. 이게 자외선 차단제랑 보습제 바르실 때 솔직히 목까지 꼼꼼하게 잘 바르시나요? 안 그래요. 딱 요 턱 라인까지만 발라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방치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랑 자외선 차단제 꼭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고 TV 보거나 뭐 일하실 때 잠깐 스트레칭 가볍게 해주시면 네, 이렇게 당기고 있는 근육이 힘이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목주름이 길게 봤을 땐 좀 예방되는 효과도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목주름이 심하다 싶으면 베개도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왜냐하면 베개가 너무 높으면 이게 경직된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목주름이 더 많이 생기거든요. 이게 개인차가 있을 수는 있지만 딱 누웠을 때 수평이 온 몸이 수평이 되는 정도가 가장 적당하다고 하니까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네. 특히 하나 더 말씀드리면 요즘 하루 종일 이렇게 핸드폰 하시잖아요. 그게 목주름에 정말 안 좋습니다. 그러면 나이 들수록 또 걱정되는 게 팔자주름인데 네. 이 팔자주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있는데 이걸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습니까? 일단은 잠자리의 자세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옆으로 돌아 누워 주무시는 분들 이렇게 베개에 얼굴이 이렇게 눌린 상태로 저요. 진짜 2~3시간 이상 계속 눌려 있기도 저요. 하고 네. 자세를 옮기다가도 또 다시 그 자세를 취하게 그 되니까 자세가 편해서. 네, 그래서 팔자주름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바로 누워서 주무시는 습관을 가지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또 평상시에 얼굴을 좀 찌푸리는 인상을 좀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책상 위에서도 이렇게 그냥 이게 턱을 괴고 계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이럴 때에도 팔자주름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겠죠. 평상시에 자세 좀 더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또 팔자주름을 개선하려면요. 어느 정도 예방하는 의미로 보습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뭐 비타민 C나 나이아신아마이드, 세라마이드 이런 성분 풍부한 제품으로 충분히 보습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너무 절망적인 말씀만 드리는데 슬펐어요. 팔자주름 역시 깊어진 팔자주름이 나의 관리만으로 집에서 하는 홈케어만으로 솔직히 좋아지긴 솔직히 조금 어렵습니다. 속상해. 그러면은 뭐 전문의와 상의를 해보시는 것도 좋고 가장 간단하고 빠른 방법은 사실 필러로 채우는 거고요. 왜냐면 팔자주름은 꺼지잖아요. 그러니까 필러로 채우는 게 가장 빠르고 너무 많이 처져서 흘러내리면서 팔자주름이 생기는 경우는 리프팅을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너무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적금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광노화를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주름은 충분히 예방이 가능합니다. 자외선에 의해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외선만 잘 피해 주시면 되겠죠. 실제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자외선을 가장 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하게 바르시는 건데요. 실제로 시중에서 이렇게 자외선 차단제 한번 사야지 하고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원리에 따라서 물리적으로 차단하는 방법과 화학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거든요. 자, 물리적으로 차단을 할 때에는 실제로 이제 무기질의 성분들이 많이 포함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발랐을 때 피부 밖에 약간 코팅이 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외선이 들어왔을 때도 물리적으로 산란시켜서 자외선이 피부 속으로 들어오지 않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무기질을 많이 쓰기 때문에 무기적 자외선 차단제,
줄여서 이제 무기자차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자, 무기자차 같은 경우는요, 아무래도 피부 속에 흡수되는 게 아니라 밖에 코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민한 피부도 비교적 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무기질 성분이다 보니까 발림성이 좋지 않고 백탁 현상이 생긴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기적 자외선 차단제, 즉 우리가 유기자차라고 줄여서 부르는 이 성분은 화학적인 성분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바르면 피부 속으로 흡수됩니다. 그래서 자외선도 똑같이 흡수를 해서 열 에너지와 같은 것들로 전환을 시켜서 차단을 시켜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무기자차에 비해서는 발림성도 좋고 백탁 현상도 없지만 피부 속에 흡수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예민한 피부는 자극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시중에 나오는 제품들은 그래서 각각의 장단점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섞여 있는 형태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외선 차단제를 선택을 하실 때는 뒤에서 표시사항 같은 것들도 좀 잘 확인해 주시고 또 제품에 기재된 사용 방법 같은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신 후에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방금 표시 사항이라고 하셨는데 자외선 차단제 사려고 가서 보면 뭐 영어 있고요, 뭐 숫자 있고요, 뭐 플러스 뭐 복잡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딱 봤을 때 가장 많은 거, 뭐가 많이 써 있는 걸 고르곤 하는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지 저 구체적으로 너무 듣고 싶어요. 네, 자외선 차단제를 보시면 영어가 2개 나옵니다. PA, SPF 이렇게 나오는데요. PA는 말 그대로 자외선 A를 차단하는 지수인데요. 얘네는 플러스로 표기를 해요. 플러스가 하나, 2개, 3개, 4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당연히 플러스가 많을수록 자외선 A를 더 잘 차단한다는 얘기고요. B의 경우는 SPF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숫자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만나는 게 한 15에서 50 정도 사이라고 보시면 되고 네. 수치가 높을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조금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지금 집에 있는 게 50인가 이렇게 써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들은 몇 바르세요? 저는 50 바릅니다. 딱 좋아요. 저한테 딱 맞아요. 50 메모. 그게 제일 센 거 아니에요, 50이? 아니요, 100도 더 이상 되는 있어요. 것도 있어요. 아니 괌에 갔더니 100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맞아요. 100까지 써봤어요. 그거 피부에 하와이. 또 안 좋다고 뭐 이래가지고 또 막 뭐 50을 여러 번 발랐는데 막 머릿속이 복잡한데 예. 양 교수님도 막 달리고 이럴 때 많이 바르지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믿기 힘드시겠지만 정말 틈만 나면 이 자외선 차단을 열심히 바른 이 결과물이 제 얼굴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의미예요? 지금까지 자외선 차단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들으셨던 그 믿음이 굉장히 흔들릴 수 있겠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거마저 안 발랐으면 어떻게 됐을지 정말 상상만 해도 굉장히 끔찍합니다. 저는 주로 이제 운전할 때 하고 러닝 좋아하니까 네. 그래서 러닝할 때 이제 주로 이제 자외선 차단제 열심히 바르는데요. 운전할 때는 아무래도 조금 이제 거울 같은 거 보기 좀 힘들고 또 바로바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저는 이제 SPF는 이제 30 정도, 그 다음에 이제 PA가 4+인 이제 그런 스틱형으로 스틱. 많이 사용을 하고요. 러닝할 때는 아무래도 좀 땀 많이 흘리고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좀 마찰이 좀 강하고. 잠깐만. 이거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거? 제가 저승사자 왔어요. 그렇습니다. 얼굴이 하얘요. 저보다 훨씬 더 하얀데 그거를 내 방송에 들었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아요. 로션형으로 열심히 바르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이렇게 됩니다. 정말. 아, 진심이시네. 자외선 차단. 우윳빛깔 양기형 약간 그런 느낌. 뭐 약간. 저 정도는 얼굴이 하얘야 선생님처럼 될 수 있는 거군요. 근데 그래도 진료실에 오면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오셔갖고 지난주에 혹시 뭐 동남아를 갔다 오셨냐, 뭐 하와이 날씨 어떠냐, 막 이렇게 물어보시고 자꾸 그래가지고 그래도 제가 좋다는 거지. 밖에서 러닝 좀 이렇게 주말에 많이 할 때는 제가 그래서 그 한강변에 보면은 이렇게 약간 반투명 모자 쓰시고 다시는 네. 어르신들 되게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거를 또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점점 정말 열심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아주머니들 많이 뵀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렇게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야, 아이 관리 철저히 하시네. 우리 민현 선생님은 어떤 자외선 차단제 사용하세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저는 이제 양기원 선생님은 막 자외선 차단제 SPF 지수 50 이상을 쓰신다고 하는데 저는 데일리로 주로 30, PA 지수 거의 2+ 정도만 쓰거든요. 근데 사실 데일리로 쓸 때는 너무 그렇게 차단 지수가 높을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잠깐 예인 MC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일부 SPF 지수가 너무 높은 제품들은 주로 화학적인 성분들이 많아서 피부를 자극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피부가 예민한 편이라서 주로 무기자차를 사용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지수는 조금 낮긴 한데요. 이게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무기자차의 백탁 현상이 아까 양기현 선생님은 조금 과하신데 저는 그냥 데일리 메이크업 대용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백탁 현상의 똑같은 말이 톤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내 톤과 좀 비슷한 백탁 현상이 있는 제품을 사용하시면 굳이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도 톤업을 할 수 있어서 좋고 다만 이제 골프를 친다거나 야외 활동을 많이 할 때는 저도 50까지는 올려서 쓰긴 합니다. 네.
장민욱 선생님은요? 저는 이제 물놀이를 좋아하니까 워터프루프가 되는 이제 그 선호하는 중요하죠. 편이고 저도 사실은 양경 선생님처럼 저렇게 좀 허옇게 아니 그 정도 발라야 또 효과가 있어서 저도 약간 좀 그렇게 바르고 다닙니다. 아니 사람들 놀래요, 선생님. 저기 물가 가면 허연 남편들 많이 맞아요. 나와요. 네. 부인들이 바르라 그래가지고 그냥 대강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허연 남편들 많아요. 맞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자외선 차단 저도 등산할 때 시작하기 전에 한 번 바르고 그냥 그걸로 끝까지 가거든요. 네. 근데 중간에 또 바르라고 하는데 언제 발라야 되는지 그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자외선 차단제 언제 바르는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생각해 보면 나기 직전에 네. 바르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나가서 생각나고 그때 뒤늦게 바르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근데 사실은 외출하기 15에서 한 30분 전에 바르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피부에 이 흡수할 시간을 줘야지 이것이 흡수가 충분히 됐을 때 이 피부의 자외선으로부터의 이 차단 효과가 극대화되기 때문에 그 시간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근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는 시간만큼 중요한 게요. 바르는 양입니다. 우리 MC분들이랑 희경 씨는 평소에 자외선 차단제 얼만큼씩 짜서 바르시나요? 저는 거의 정해져 있어요. 저는 많이 안 해요. 왜냐면 많이 하면 네. 그 다음에 피부 화장할 때 밀리는 맞아요. 그게 싫어서 아, 그게 단가요? 거의 정말 얇게 펴바르거든요. 네네. 소용없는 거예요. 약간 선생님 표정이 이상한데 뭔가 잘못됐는데요? 저는 아무래도 예인 씨보다 얼굴이 크기 때문에 한 이 정도는 발라야. 야 많이 엄청 많이 이 바르시는데? 정도 발라야 좀 허해야 이제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데일리로 바를 때는 한 요 정도밖에 저도 예인 씨 정도밖에 안 바르는데 물놀이 한다 하면 저도 한 이 정도 그렇죠. 그럴 때는 더 바르지. 듬뿍듬뿍 바르고 물에 들어가요. 네. 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이재용 MC님이 거의 100점에 오, 가까워요. 역시. 네, 왜냐하면 이게 권장량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얼굴에만 바른다는 기준입니다. 절대 몸에 바르는 거 아니고 얼굴에만 바른다고 가정했을 때 저희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드리냐면 500원짜리 동전 하나 내지는 검지 한 마디만큼 짜라고 말씀을 드려요. 보여드리면 이만큼은 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나 많이요? 네, 많이 발라야 얼굴에? 네. 그 요 정도. 화장을 어떻게 하지? 그 아까 양기영 선생님이 잘 바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많이 발라야 되네. 정답이 여기 있었어. 아, 저렇게 많이 발라야 되는지 저는 정말 몰랐어요. 아, 근데 이제 여성분들은 메이크업을 하셔야 되다 보니까 네. 한 번에 저렇게 바르면 정말 아까 딱 양경 선생님 사진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2번이나 3번에 거쳐서 나눠 바르시면 백탁 현상도 훨씬 줄어들고 이후에 메이크업도 또 잘 하실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자외선 차단제 계속 얘기하시는 게 얼굴에 주로 바르시잖아요. 근데 빼놓지 않고 바르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목과 귀거든요. 아, 특히 귀도? 남성분들 머리 짧으신 분들은 귀 여기 많이 타세요. 그래서 여기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시는 게 좋고 입술도 의외로 굉장히 연약합니다. 근데 입술은 일반성 자외선 차단제를 바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립밤에 자외선 차단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런 제품들을 사용하셔서 우리가 간과하기 쉬운 곳들까지도 다 노화를 챙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저는 아침에 화장하기 전에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로 하루 종일을 가거든요. 제 친구는 중간에 뭘 한 번씩 더 자외선 차단제를 더 바르더라고요. 이거는 어느 정도 바르는 게 좋아요? 이 한번 바른다고 하루 종일 효과가 지속되는 것도 아니고 또 계속 땀을 흘리기 때문에 또 시간이 지날수록 자외선 차단 효과가 떨어지죠. 그래서 사실 야외 활동 하실 때는 2-3시간에 한 번씩 더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주네. 또 처음에 바르실 때도 한 번만 바르지 마시고 2번 정도 겹쳐서 바르실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름철에는 이렇게 자외선 차단에 좀 진심인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 이렇게 총 자외선의 양을 보면 계절별로 차이가 아주 크진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여름철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는 유독 야외 활동이 많아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야외 활동이 많이 예정돼 있다. 그러면 너무 자외선 차단제에만 의존하실 것이 아니라 얼굴과 두피를 보호할 수 있도록 모자도 쓰시고 또 눈도 굉장히 약합니다. 선글라스도 꼭 착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야외 활동 오래 할 때는 아무래도 자외선 차단제로 다 바르는 게 어려우니까 물리적으로 차단해 주시는 것도 좋아요. 차단 기능성이 있는 뭐 팔토시나 아니면 외투 같은 것들도 좀 입어주시는 게 피부가 이미 상한 상태에서 뭐 시술 좀 받고 돌리면 되지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고 아프거든요. 예방이 최선입니다. 네. 자, 지금부터는 여름철 피부 관리와 관련해서 오해와 진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제가 첫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문제는요, 자외선 차단제 무조건 수치가 높은 것을 써야 한다?
맞다고 생각하시면 O,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X 들어주세요. 이거는 X예요. 네, 근데 무조건이라는 단어가 단어가 들어가면 다 들어가서. 틀리는데. 아까도 얘기했잖아. 50이 더 괜찮고 아까 100도 썼다면서요. 네, 아니 높을수록 지수 좋은 문제 거 아니야. 아니야. 차단율은 높을수록 좋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00 정도는 뭔가 화학적 반응을 피부에 어. 일으킬 수도 네. 있다라고 어. 했으니까 그리고 무조건이란 단어 들으면 그래. 민혜연 무조건이 선생님처럼 어딨어. 얼굴 뽀얗고 이런 사람 30 써도 되지만 우리는 50 써야 돼. 써야 돼, 50 이상은 우리는. 써야 네. 돼. 정답은요? 네, 정답은 X입니다. 실제자의 의도가 파악됐네요. 연어 때문에. 이게 수치가 높으면 자외선 차단이 더 잘 되는 건 맞아요. 그거는 팩트인데 무조건 높을 필요는 없거든요. 특히나 내가 레저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야외 활동을 얼마나 하는지, 어떤 환경인지, 어떤 피부 타입인지 상관없이 무조건 높은 지수를 쓸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그리고 이게 자외선 지수가 높거나 이 PA 지수가 높을수록 또 어느 정도 피부에 더 예민하게 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자극성 접촉 피부염의 위험도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상황에 맞춰서 보통 실생활에서는 15에서 30 정도 아니면 한 50까지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저희가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질문은 민혜연 선생님. 네, 제가 질문해 드릴게요. 자, 여름철에 우리 점 뺄 때 레이저 시술로 많이 빼시잖아요. 네. 여름에 점을 빼면 안 좋다. 이거는 무조건 경험자. 오다. 아, 경험이 있으세요? 네, 저는 뭐 점이 더 해봤으니까. 네, 원래 자외선 이렇게 점 뺀 자리에 자외선을 쐬게 되면 뭐 점이 다시 난다. 그리고 여름에 땀 흘리면 뭔가 안 좋다. 그래서 저는 경험자. 무조건 그래, 이런 건 옵니다. 찬바람 도모하던데. 맞아요. 네. 가을이나 겨울에 하라고 들었어요. 너무 명확하게 주셨으니까 저도 답을 바로 드릴게요. 네. 정답은 아니. 어머 X예요? 사실 레이저 시술이요 계절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요 점을 빼는 그 레이저 시술 자체가 피부를 쉽게 말하면 조금 긁어내는 거예요. 피부에 상처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호하기 위해서 수분 밴드를 많이 붙여놓는데 그런 부분은 있어요. 여름철엔 땀이 많이 나니까 수분 밴드를 붙여놔도 이게 잘 떨어지기도 하고 자외선 차단제 같은 것 좀 덧발라주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후 관리가 어려워서 여름철에 점 빼는 걸 조금 망설이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결과치에서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내가 충분히 잘 관리만 해주신다라고 하면 계절에 별로 영향을 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아무래도 점이 다시 생기는 건 햇빛에 의한 경우보다는 대다수가 완전히 제거가 안 된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점은 뿌리가 세상에. 깊거든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점을 다 제거했다고 해도 미세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다시 자랄 수도 있어서 이럴 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몇 개월 정도 지나면 피부가 다 회복이 되거든요. 이때 다시 재시술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 땀띠 난 자리에 베이비 파우더 바르면 좋다. 좋다고 생각하면 그렇지. 네. 그거 베이비잖아, 애기들 베이비. 다 베이비 파우더 바르. 네. 아. 뽀송뽀송해지잖아. 그래요? 저도. 네, 아니 땀이 많이 나는 자리에는 그럴 수도 있죠. 자, 정답은 안타깝게도 X. X예요? 네, 땀띠가 이미 생긴 자리에는 베이비 파우더를 바르게 되면 오히려 모공이 막히게 되면서 땀 분비가 잘 안 되니까 더 큰 피부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땀띠가 이미 났다면 전문의를 좀 빨리 찾아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피부 고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름철 피부 고민 할만합니다. 날이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 어떤지 알아보죠. 문난영 기상캐스터 나와주세요. 네, 하늘이 약간 부였습니다. 어제 소나기가 내린 지역을 중심으로 안개가 옅게 끼어 있고요.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먼지가 조금 섞여 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오름세를 보였던 기온은 오늘 더 높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9.4도를 보이고 있고요. 한낮에는 29도까지 크게 치솟겠습니다. 오늘 오전까지 서울과 인천, 경기 남부는 일시적으로 먼지 농도가 탁하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는데요. 다만 남해안에는 구름이 많이 낍니다. 오후 한때 전남 남해안과 경남 서부에는 5에서 10mm 정도의 약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한낮 기온은 한여름 수준으로 치솟겠는데요. 서울의 기온이 29도로 덥겠고요. 대전이 27도, 대구 2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주말에도 뚜렷한 비 소식 없이 맑습니다. 서울의 기온은 오늘과 비슷한 정도로 낮 동안에는 덥겠고요. 그 밖에 내륙 지역들의 기온도 점차 오르겠습니다. 다만 일요일 밤부터 전국이 차차 흐려지면서 월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저희가 여름철 피부 관리에 대한 얘기 나눴는데 이제 여름으로 가거든요. 한낮에는 정말 여름이더라고요. 정말 덥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챙겨 바르시고요. 이번 주말 나들이 계획 세우실 때는 꼭 모자나 양산 챙기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올게요.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그리고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즐거운 밤 오아시스에서 Play the next channel A